아, 오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17분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오늘 밤부터 비 온다는데 우산들은 챙겨오셨나요? 우산 챙겨오신 분? 안 챙겨오신 분? 안 챙겨오신 분은 왜 안 챙겨오셨어요? 아, 차 있어서? 아, 네? 몰랐어요? 아, 네. 어저께 서강대학교에서 거기서 팀 발표가 있는데요. 발표하는 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 오늘 밤에 비 올 확률이 30%다. 여러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겠습니까? 안 챙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산을 챙기고 안 챙기고를 떠나서 비 올 확률이 30%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비 올 확률이 30%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기념으로. 비가 오긴 올 텐데, 근데 보통 30% 정도면 거의 안 오거나 오더라도 잠깐 오거나 그러니까 저는 우산 안 챙겨요. 아, 그래서 우산 안 챙긴다. 네, 차도 있고. 차도 있고. 네, 좋습니다. 일단 비 올 확률의 30%를 조금 더 엄마 비가 30% 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지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70%는 안 온다는 얘기지. 아, 70%는 안 온다는 얘기지. 또 이게 더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막 이런 되게 좀 깜짝 놀랄 만한 발상들이 나오더라고요. 30%는 맞아. 네? 30%는 어떻게? 30%는 맞으면 되지. 비를 맞으면 되지. 맞으면 아, 되지. 70%는 안 맞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오면 30% 맞는 거죠. 70%는 안 오는 확률이니까 30%는. 네, 뭐 딱히 와닿진 않지만 네. 무슨 의미로? 아직 생각이. 생각 중. 그런 거가 잘 안 들어오시는구나 귀에. 일단 숫자면 우리 군이맘님은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학구적이세요. 확실히. 네. 최고예요. 1등이에요 우리 과에서. 보통 다른 반에서 A+ 받는 분들이 제 수업에서 되게 B나 C를 받아요.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랑 가장 충돌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A 프로 받으면 충돌 난다고 B나 C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토론 수업이니까 토론을 열심히 참여하는. 아니 근데 그 변화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모습이 저를 되게 반성하게 하고 저를 되게 좀 이렇게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센트라는 거는 100 중에 얼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3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7개는 안 오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내 식대로 나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그 부분과 그래서 우산을 챙길 건지 말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네. 똑같은 해석을 하고도 그래서 난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난 안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지금 질문은 비 올 확률 30%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다. 사과가 10개 있는데 3개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아이가 먹겠습니까? 네. 테이블 위에 지금 사과 3개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거는 3개다. 하나도 안 먹을 수 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사과 10개가 있는데 3개 먹을 수 있다. 비 올 확률이 30%가 뭐야?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3명은 우산을 챙기고 7명은 안 챙기고. 어떻게요? 10명 중에 3명은 우산을 챙기고 7명은 안 챙기는 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10명 중에 3명 우산을 챙기고 7명 우산 안 챙기고 누가 현명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나는 챙겨야 돼 말아야 돼? 난 3명이 해야 돼? 7명 중에 들어가야 돼? 네가 3명 중에 들어가고 싶으면 챙기고 7명 중에 들어가고 싶으면 안 챙겨도 돼. 그러면 나는 많은 쪽이 좋으니까 7명에 들어갈래. 그래도 괜찮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아이가 그런다면은 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네가 우산을 들고 가는 게 더 귀찮으면은 혹시 맞을 수도 있지만 들고 가는 게 귀찮으면은 챙겨가지 말고
그래 절대 맡기가 싫으면은 챙겨가라. 그럴 때는 이러겠죠.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올 확률이 30%가 무슨 뜻이야? 자꾸 이제 그 문제를 자꾸 건너뛰시네요. 근데 일단은 가능성이? 그 3명은 우산을 쓰고 7명은 안 가져간다 이 말이나 또는 사과 10개 3개는 어쨌든 좀 네, 어쨌든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이해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10시간 중에 3시간은 비가 오고 7시간은 비 안 온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도 앞에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만약에 그 30%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엄마라면 안 올 확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산을 안 가져갈 거야. 그런데 넌 어떡할래? 그리고 거기서 멈출 것 같아. 아니면 하늘에 비구름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떨어질 거야. 아 7개는 구름이 안 10개 있는데 그 중에 구름 3개에서는 비가 오고 7개에서는 비 안 올 거야. 3개 정도는 땅으로 떨어질 거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개는 안 떨어질 네. 거야. 그것도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제가 지금 빨리 와닿지 못하는 거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좀 잘 안 들리고 나한테 익숙하면 잘 들리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어저께 기발한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상 예보관 10명 중에 3명은 비가 온다 그랬고 7명은 안 온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되게 놀라웠어요.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9명. 9명인데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다수 의견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6대 3, 뭐 8대 1 이런 식으로. 근데 비가 온다 안 온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6대 3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비가 안 온다로 그냥 결론이 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올 확률이 70%라고 보셨으니까 그러면은 비가 안 온다라고 엄마는 그냥 딱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 올 확률이 5%라고 그래도 저는 우산 챙겨야 되겠다.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만에 하나 비가 오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날씨는 비가 안 올 경우가 당연히 더 많고요.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어차피 비 예보는 확률이기 때문에 비 안 온다 그러고도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아예 작은 우산을 애들 가방에 넣어놓더라고요. 지난주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는데 오후에 비가 온다고 보면 예보가 있어서 근데 애들이 가자마자 생각이 난 거예요. 내보내고 나서 아침에 막 집사람한테 이거 어떡하지? 우산 갖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산 애들 가방에 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한 수 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도 직관적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도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재미있는 경험을 얻었겠고요. 이렇게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창의성이 학자들에게 요구되는 직관입니다. 그 직관이 뛰어난 학자들이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경제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뛰어난 학자적 직관이 없이 학자의 합리성만 가지고 있으면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배워서 내가 이제 교수라는 타이틀이나 어떤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야. 그게 전국에 있는 몇십만 교사이고 그게 몇만 명의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자로서의 이 뛰어난 어떤 요구되는 직관은 결여된 채 배운 범위 내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으니까 학생들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전달하는 딱 거기까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면 저와 같은 합리 바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합리 바보라는 사실을 어저께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서강대학교 발표팀에서 발표하는데 그 20세기, 21세기 그 교육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문맹. 공통어가 맹이라는 단어잖아요. 세월호 때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무려 170명이 나갈 때 300명이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메르스 때 빨리 병원명을 공개하거나 빨리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하게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뭔가 즉각적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학자 출신 아시죠? 누구 말하는지? 그 고대병원 의사 간염학회 이사장이었던 본인 논문 쓰느라고 질질 끌었던 그렇게 위험에 둔감한 사람들을 위험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어저께 그 팀에서 막 그런 발표를 할 때 위험맹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대한항공이 예전에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이었는데 괌에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높은 산에 부딪혀가지고 추락해서 다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들었던 기억나시죠? 그때 안개가 되게 좌우됐대요. 앞이 안 보이니까 철저히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관제탑에 그 교신을 해가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뭐 이렇게 불빛에 의존하거나 관제탑의 이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관제탑에서는 그대로 고도를 유지하면서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랜딩 기어 내리고 이렇게 비행기 쭉 내리고 있는데 부기장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비행기 다시 고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아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관제탑에서 이렇게 지시 내리지 않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늘 그랬지 않냐고 하면서 가다가 꼬리나 이게 먼저 쿵 부딪히고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앞머리로 해서 앞에 봉우리에 부딪히면서 그냥 두동강이 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기장은 위험맹이었던 거죠. 네. 매뉴얼대로 늘상 별일이 없었으니까 경험에 의존하면서 그런 일이 어저께 저한테 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저한테 벌어진 거예요. 요거요. 자, 우리 가정은 언제나 화평만 있는 건 아니다.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저한테 위험맹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위험맹이란 합리적 시스템에 길들여져 한순간순간의 맥락에 둔감해서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어제 성황대학교 근처 신수동 성당 앞 사거리에서 제 앞에 차선이 2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왼쪽 차선에서 이제 빨간불이니까 서 있었죠. 막 이렇게 하다가 카톡도 이제 그 중간에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카톡을 보다가 파란불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탁 내려놓고 파란 엑셀을 딱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앞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앞차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좌회전칸 켜고 앞불 싸우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밟기 직전에 쾅 해버린 거예요. 아주 세게. 와, 그래서 제 앞에 범퍼가 깨지고 약간 주저앉았어요. 그 차를 지금 이제 끌고 온 상태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얼른 내려서 보니까 앞에는 부부와 6살짜리 딸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애기 막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고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보험사에 전화하는데 집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집사람과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대체 보험사에 연락해서 뭐 각자 처리합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요. 강의 하다가 이제 이때 이 성황대 팀 발표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걱정하니까 안심시킨다고 이렇게 말해. 신호랑 차선이 늘 애매했던 곳이라 흔한 접촉사고 장소를 걱정하지만 앞차 범퍼랑 내 차 앞에 범퍼랑 뒤에 차 범퍼 수리해야 해.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그 차만 수리해 이러는 거예요. 사고를 1년 반에 한 번씩 내면 운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왜 나 안 다쳤냐고 안 물어? 내 상태 모르고 그래. 이게 제가 지금 컨디션이 막 주말 내내 감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약을 먹어서 약간 해롱해롱 되는데 그랬더니 운전에 대해서 항상 내가 말하지. 내가 매번 반복이잖아. 운전에 상태가 어딨어? 조심해야지. 이 말을 딱 듣는데 순간 제가 약간 서운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 그러니까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을 그러지 마. 문제는 생명에 이러니까 제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면서 아 불쌍. 이렇게 해놓고서 이 팀이 우연명을 내긴 한 거예요. 발표팀이. 이 카톡을 막 주고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연명이 나오는데 아 지금 내가 저 우연명이었구나 라고 쓴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결혼 제가 이제 11년 차. 아마 횟수로 11번 된 것 같아요. 진짜. 신혼 때부터 오늘까지 반복이에요. 왜 본인의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강의 다니는 건 모순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인하대 끝나고 이게 인하대학 인천에서 상암대까지 1시간 사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뭐 이유 여하거든요. 범퍼 깨진 거. 번호는 제가 이제 가렸고요. 여기 깨지고 여기 라이트 하나가 여기는 이제 튕겨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댓글 저는 이렇게 댓글 달릴 줄 몰랐어요. 위험맹 처음 알았어요.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고요.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집사람이 이랬잖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차가지고 문제 일으켜봐. 망치로 깨버릴 줄 알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망치 주변에서 치우셔야겠다요. 굿모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망치를 치워야겠군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제 친구인데 나도 우현명인 것 같아. 이분 제 친구인데 이분도 공부를 서울대 이제 석사까지 하신 분인데 네,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행간에 남편을 아끼는 아닌 사랑이 느껴지네. 완전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쓴 거죠.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나도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제 위험명을 깨닫는 순간 많이 배워 선의적 사고 익숙해질수록 위험명이 되는 듯 싶기도 해.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허보키님은 교수님께서는 사모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행동 수칙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제 직관 모델은 다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눈에 보아왔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군요. 아내 예찬론 보셨죠? 네. 그게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서울대 또 다른 석사 과정을 졸업하신 권규현 이분은 소령인데 육군인데 이분이 질문하는 습관 또는 질문하는 법 책을 내서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작가이기도 해요. 군인이면서 한국어 교관이면서 근데 이분이 형수님이 매력적이시다. 카톡을 보니 제 와이프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유능한 아내가 바보를 유능한 남편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백승현은 이분은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다 똑같네요. 그래서 정말 어제 저는 어제 하루는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서강대에서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인하대학교에서도 팀 발표를 하는데 팀 발표는 애들이 행동주의나 또는 구성주의를 참고해서 합리교육과 직관교육에 대하여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만들어서 딱 30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 수업에 저도 참여하면서 내가 이토록 합리주의자였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만간에 편집이 끝나면 이제 올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아마 한 학기 제가 수업한 것보다 그냥 딱 어제 그 한 30분짜리 수업에서 그냥 모든 게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많이 배워서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질수록 위험명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평택에 저희 어머니가 평택에 살고 계세요. 저희 집 제 고향 평택에서 30년을 살다가 이제 서울로 가 있는데 그 몸이 되게 안 좋으셔서 MRI 사진을 이제 찍고 허리 척추 협착증 때문에 근데 이제 평소에 제 선배
서울대 A+ 누가 받는가라는 책을 내서 그 KBS 명견말리나 EBS 다큐프라이까지 요새 촬영하고 계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 교수가 계세요. 그분의 남편이 의사이신데 이분이 정말 또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제 그 서울대 대학원 후배가 어머니가 척추 협착증인가 뭐 디스크 때문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할 때 그 선배 교수의 신랑께서 그 아산병원에 새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막 전문의 이제 막 돼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MRI 찍고 뭐 했는데 이건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근데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 신경과 뭐 정형외과에서 협진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쫙 차트 놓고 브리핑한 다음에 그래서 근데 차트를 이렇게 다른 그 나이 드신 선배 의사분들이 보시더니 이거 이 교수 어머니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 후배 선생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 선배 교수의 신랑, 그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가 되게 큰 수술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 이미 결정 내려진 상태에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수술하고 이게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근데 딱 차트를 보더니 이거 이 선생 어머니시네? 그러더니 그러면 수술을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한 분이 얘기하면서 서로 다 수술을 반대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선생님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까 제가 말하려던 후배 그 선생이 어머니가 척추 협착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경험하는 거니까 어떻게 선배 교수 통해서 그분한테 연결이 돼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때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서 수술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나한테도 가져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던 터라 내 식구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세월호에서도 학생이면 관리의 대상이었지만 내 자식이면 들고 나가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거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고가 전혀 아닌 안산에 있는 거기에 큰 한도병원이라고 그 몇몇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엄청 큰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거길 모시고 간 거죠. 가서 허리 MRI를 다시 찍었어요. 10년 전에 척추협착증이라고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던 거를 저도 디스크 수술을 한 터가 있어서 저는 정말 죽기 직전이면 수술하는 걸 반대해요. 디스크 수술을.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말리고 이렇게 지압하거나 민간요법을 좀 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금세 또 나아지셔가지고 여태까지 온 건데 요새 다시 너무 힘들어지시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래 설거지하느라 5분 서 있는 것도 힘드신 분이니까 제 여동생이 너무 막 지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MRI 하자. 서울대나 아산병원을 갈까 하다가 경험이 한 5년쯤 전에 보라매 병원에서 무릎을 찍었는데 당장 수술하라는 말에 시겁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지 말고 그 선배한테 가야 되겠다. 그 선배의 사부님한테. 그래서 오늘 모시고 갔던 거죠. 가서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무릎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이제 MRI 허리 담당은 다른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그 선배 사부님은 무릎이나 이런 쪽 담당이시고요. MRI를 찍고 허리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보니까 MRI 사진 허리 쫙 보여주면서 이거 척추협착증이 되게 심하다. 만약에 이분이 딱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식구라면 득과 실을 따져서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되니 그 사모님 연세를 고려했을 때 다른 데서는 뭐 나이니까 75세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시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리고 우리 식구라면 저는 수술을 권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분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듣는데 정말 수술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해서 좀 저는 가슴 덜컥하기도 하고 수술 비용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근데 이제 수술하는 모습을 다른 환자의 차트로 보여주는데 3개의 철심을 콱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버티는 게 수술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판단은 안 섰지만 그러고 나와서 다시 그 선배 사부님이 들렸다가 또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갔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MRI 사진이랑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심하시군요. 근데 이 상태면 이게 지금 척추가 3번, 4번, 5번, 4번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 거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술을 하면 되게 힘듭니다. 수술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당장 고통이 아주 심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막바지에 가서 하는 건 선택이지, 그걸 미리 하면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찔러가지고 레이저로 삐져나온 디스크를 깎아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는데 제 일생일대의 후회되는 일 딱 하나가 그거. 사람이 보통 어떤 일을 해도 후회를 하지 않잖아요. 일생일대 후회한 두 가지가 있군요. 제가 하나는 디스크 수술을 했던 거. 그거는 수술이라고도 안 해요. 시술. 네, 시술이라. 수술은 칼로 째서 이게 딱 개복을 해야 수술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온몸의 에너지가 3분의 1 정도는 기가 빠져나간대요. 기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 회복하는데 3, 4년이 걸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이든 정말 그걸 예를 들어 암이나 뭔가 키워서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발품을 팔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그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게 꼭 힘들 때는 또는 이렇게 허리를 써야 될 때는 복대를, 제가 레이저 시술 받고 복대 찾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철심 있는 이 딱 조이는 복대가 있어요. 그 포르셋인데 왜 그 환자들이 있는 거, 그거 해서 좀 착용해 보시면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등하고 배에 근력이 좀 생기면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굳어지면서 조금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고 다시 평택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한숨 자고 지금 막 눈 뜨자마자 밥 먹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엄마 모시고 이제 평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이제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그 얘기 전에 까먹기 전에, 의사들이 수술을 권하는 이유에 거의 80~90%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식구 아니면 그러면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하게끔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수술을 해서 분명히 득이 있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꼬치꼬치, 예후는 어떻습니까? 몇 개월이면 뭐 여행을 다닐 수 있겠는데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시면 안 된다고. 어떤 의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대답 안 해준다고. 근데 나는 이제 저 교수 지인이라고 와서 하니까 내가 지금 다 얘기를 해주지만 100이 문제인데 100을 다 고치는 건 없다. 50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럼 수술을 권하는 거고 50보다 안 되면 안 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면 50보다는 득이라고 말하니까 아까 일기예보 30, 70 할 때 70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선 안 챙겨가듯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럼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배운 사람이 더 바보다. 그리고 일 처리를 왜 이렇게 답답하고 빠릿빠릿하게 못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사건 때문에. 확실히 나이를 들어가실수록 참 주변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이 만들어내시는 건지. 어쨌든 막 그러면서 참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되게 도움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배울수록 사람이 더 따지고 재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봐야 틀릴 때가 더 많아. 그러니 봐봐. 엄마 소송 사건 때도 그 맞소송을 생각 아이디어 내가 낸 게 아니야. 우리 윤영애미가 낸 거지. 그리고 결국 우리 사건을 해결해준 그 변호사님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귀엽고 모시고 와서 결국 그분이 해결본 거 아니야? 그러네 정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 세월호에서 엄마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그때 마침 라디오 방송에 세월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요새 막 정말 이슈들이 많잖아요. 엄마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나도 죽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왜? 엄마 나왔을 것 같지 않아? 글쎄 근데 거의 다 죽지 않았니? 살아난 사람은 별로 다 죽었잖아 이러시는 거죠. 혹시 몇 명 중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470명이 타고 있었는데 305명이 못 나오고 170명이 나왔어. 그랬더니 많이 살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명은 나온 거고 300명은 안 나왔는데 엄마는 그럼 300명에 속할 것 같아? 170명에 속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니까 나 같으면 나는 무조건 나갔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 직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배에 있었으면 다 죽었다는데 나도 죽었겠지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170명씩이나 나가는데 나는 그럼 그쪽에 있었을까 이쪽에 있었을까? 그럼 나갔을 것이다. 비 올 확률이 30%인데 내가 정말 비 맞는 게 싫다면 우산을 챙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배운 사람들은 분석하고 기다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 나도 생각해봤는데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교사로 애들 인솔하는 교사였으면 나도 못 나왔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윤영이 윤찬이 데리고 그 배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처음에 업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니 당연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만약 영일이 네가 그 배에 있었으면 그 얘기하기 전에 이랬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배가 기울어질 때 엄마, 아빠, 형, 누나들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한결같이 다 가만히 방송을 따르고 질서를 지키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켰다 그랬더니 맞아 다 그랬지 그래 막 하면서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딸이 전화했는데 아빠한테 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구명조끼 챙겨가지고 나 얼른 갚아낸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랬어야지.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다 살았다. 15명이 이렇게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안산의 금속 노동자 그 노조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에 대답했던 형 누나들 되게 대학생 언니 오빠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야 영희라 네가 그 배 있고 네가 나랑 통화를 했으면 야 빨리 구명조끼 입고 밖에 나가서 얼른 배 밖으로 나가지 빨리 손 흔들어서 막 이렇게 엄마는 이제 막 흥분한 거예요. 엄마라면 그렇게 저한테 했을 거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국졸인데 4학년 때 공부 잘한다고 월반에서 6학년 갔다가 졸업하고 가족들 먹이 살린다고 그때부터 장사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생존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이것을 하나의 어떤 변수로 몰아가는 설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보다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게 딱 우리 엄마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들 그런 집사람이 어떻게 앞차를 박는 사고를 매년 내냐고 저를 호되게 혼내는데 그 이유가 무조건 생명이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4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련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어제 오늘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면서 또 엄마의 반응을 아까 들으면서 난 너무 길들여져 있었구나.
너무 길들여져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재밌죠? 네, 저 한 사람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하나의 고백 이런 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이라는 거고 간증이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가 아니더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교인들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우리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되게 우리 저 그 생각 난다. 고등학교 때 탈북 하신 여자 간첩이 귀순해서 귀화해가지고 학교에 간증하러 온 거야.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정말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거야. 근데 그때도 미션 스쿨이라서 간증이라고 했구나.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되게 막 얼굴이 되게 붉어진 거예요. 이 카톡을 수업 중에 받고 내가 지금 수업 중인데 집사람은 정말 내 상황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팍팍 긁어댈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수업 끝날 쯤에 발표 수업 다 끝나고 제가 이 카톡을 학생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이랬다 그랬더니 되게 많이 됐고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올리면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공감하시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우연맹을 탈출하기 위해서 더 맥락에 민감하고 예민해져야 되겠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올린 게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자, 우리 집에는 똥을 거꾸로 싸는 딸이 하나 있다. 이거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집이 늘 페이스북을 보면 다들 저희 집이 문제 하나 없이 행복한 집안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막 올리는 건데. 자, 우리 집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다. 우리 집에는 똥을 거꾸로 싸는 딸이 하나 있다. 어젯밤 12시였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밤 12시에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윤영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화장실로 한참 들어와서 씻더라고. 그래서 얘가 웬일인가 했는데 아빠 나 토했어 했는데 거실 그 문 앞에다 확 토해놓은 거예요. 엄청 이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윤영이는 씻고 나는 거실을 깨끗이 닦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또 토하러 나오고 한 2시간 동안 5번을 토하는. 급기 안에도 그 우리 아기 때문에 되게 지쳐 있는데 힘들게 일어 나오더니 막 약을 먹이고. 근데 약도 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저녁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집사람이 이제 장을 보아와서 그 매운탕을 되게 맛있게 끓여서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토할 걸 다 토했는데도 약까지 먹었는데도 계속 토하니까 이걸 되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보라매 병원에서 이렇게 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진짜 할 게 없나 보다 응급실에서는. 토하는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숙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밤에 구토 막 해가지고 밤에 오는 아기들의 대부분이 숙변이 가득 차서 이게 못 내려가가지고 이게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야 할 곳이 꽉 막혔으니 위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똥을 거꾸로 싸다니 크크크. 그래서 관장을 하고 10분 동안 꾹 참고 있는 우리 딸 표정입니다. 그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 거 아니겠어요? 그 주사약을 꽉 넣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가서 엄청 쌌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오니 와 완전 싱글벙글. 학교도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윤재랑 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겪었던 일 우리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잠시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갈까요?